그날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 60초 후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순한 가난한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그 남자는 처음엔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곧 그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줄 모르고요. 이 이야기는 아무도 준비되지 않았던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인근 유명 국제학교의 수학교실. 하교 시간이 가까워졌지만 교실은 아직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하얀 칠판에 적힌 복잡한 미적분 공식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미국인 수학교수 리처드 콜먼. 그는 칠판을 똑바로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였다. 교실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리처드는 고개를 돌려 교실 맨 뒤에 앉은 조용한 한 여학생을 바라봤다. 너, 이름이 뭐지? 수아? 이 문제 한번 풀어볼래? 그 말에 학생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발표하지 않은 학생이었다. 매일 같은 낡은 교복을 입고 점심시간마다 김치와 싸구려 밥 냄새를 풍기던 그 아이. 누구도 그녀를 진지하게 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그녀가 청소 아주머니 딸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수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가지 않고 앉은 채로 교수의 손에서 문제지를 받았다. 칠판에 적힌 공식은 대학원 수준의 난이도. 다른 학생들은 낄낄거리며 그녀가 당황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그러나 단 58초 뒤 수아는 연필을 한 번도 들지 않은 채 문제지를 조용히 책상 위에 놓았다. 답은 루트 2분의 파이입니다. 그녀는 작게 속삭이고 아무런 표정 없이 고개를 숙였다. 교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리처드는 손에 든 분필을 떨어뜨렸다. 이건 실수였다고 생각했다. 그냥 장난이었고 오히려 자신이 웃음을 주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 침묵은 어딘가 이상했다. 그의 눈은 다시 수아를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작은 어깨엔 오랜 세월 짓눌린 무게가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수아의 이름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작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굣길에 혼자 학교 뒤편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우연히 그녀를 마주쳤다. 그리고 잠시 그녀의 눈동자에서 누군가를 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익숙하고도 아련한, 너무도 오래전 한밤중 강의실에서 마주했던 그 시선. 그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가 조용히 그의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수아의 엄마, 박미경은 그날 밤 딸이 가져온 종이 한 장을 바라보다가 식탁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남자가 이제 다시 나타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가장 지키고 싶었던 아이의 삶을 또다시 흔들기 시작했다는 걸. 제2장.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수아는 다음 날 교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가장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교복 셔츠에 단추는 2개나 떨어져 있었고 소매 끝은 헤어져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책상에 머리를 기댔다. 이제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눈길을 마주하지 않았다. 특히 리처드 콜먼 교수의 눈은, 그는 전보다 말수가 줄어들었다. 전에는 수업 시작 전에 항상 농담을 던졌지만 그날 이후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복잡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수아를 지목하는 일도 질문을 던지는 일도 더는 없었다. 그녀는 수업 시간 내내 침묵했고 과제도 항상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두고 갔다. 리처드는 그것을 받을 때마다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녀가 자신을 일부러 피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수아는 종종 복도 끝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점심시간에도 교실에 남아 엄마가 싸준 찬밥 도시락을 조용히 먹었다. 그녀의 도시락에서는 언제나 된장국과 묵은지 냄새가 났고 다른 아이들은 그 냄새를 피하려고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눈빛 하나에 조롱을 담은 부유한 학생들과 그걸 묵인하는 선생들 사이에서 수아는 단단한 껍질을 만들고 있었다. 그 껍질 안에는 너무도 복잡하고
너무도 아픈 진실이 들어있었다. 박미경은 새벽 3시 아무도 없는 학교 강당 바닥을 걸레질하며 숨을 죽였다. 학생들과 교직원이 없는 그 시간,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감추듯 일했다. 누군가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릴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날 쓰레기통을 비우던 중 교수실 문 앞에서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들어 교수실 문패를 바라봤고 거기 적힌 이름은 리처드 콜먼. 그 이름은 16년 동안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을 찢어버렸다. 그날 밤 미경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국을 떠줬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엄마는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수아는 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 없지만 세상의 잣대와 편견 속에서 자신을 버티게 했던 의문이 있었다. 왜 자신은 혼자였는지, 왜 집에 아빠란 존재가 한 번도 없었는지, 그리고 왜 엄마는 늘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도 절대 그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는지.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리처드 교수가 문제를 냈을 때, 그리고 자신을 무시할 때 느꼈던 그 익숙한 불쾌감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가 말해주는 감각이었다. 그녀의 피 속에 있는 무언가가 그 남자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확신했다. 자신이 그를 알지 못해도 어쩌면 그는 오래전 자신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학교에서는 곧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었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과제를 부여했다. 리처드는 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과제만은 빠짐없이 다시 검토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수아는 교수실 앞을 지나며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을 우연히 보았다. 젊은 시절의 리처드와 그 옆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한국인 여학생. 그 여학생의 얼굴은 너무도 익숙했다. 그 사진 속 여자는 지금 집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는 그녀의 엄마였다. 수아는 숨을 들이마시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교무실을 지나쳤다. 그러나 그녀의 속은 이미 뒤집히고 있었다. 그 사진이 의미하는 바를 너무 잘 알았다. 모든 조각이 어지럽게 흩어졌던 기억들이 서서히 하나로 모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침묵 속에서 이 사실을 묻고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끌어내 스스로의 목소리를 되찾을 것인가. 그날 밤 수아는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는 날 지키려 했던 거야. 근데 나는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교실에서 들려오는 조롱, 복도 끝의 외로움, 그리고 그 남자의 시선. 모든 것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제3장. 밥, 냄새와 찢어진 종이 그날 점심시간. 교실은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시끄러웠다. 학생들은 고가의 도시락을 꺼내고 부모가 마련해준 카드로 학교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왔다. 하지만 교실 한쪽 창문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은 수아는 또다시 조용히 도시락을 꺼냈다. 신문지로 감싼 싸구려, 플라스틱 용기 안엔 어제 저녁 찬밥, 된장 깨신 무침, 그리고 묵은지 한 조각이 담겨 있었다. 밥을 드지 못해 딱딱했고 된장 냄새는 구석진 교실 안에서도 금세 퍼졌다. 처음엔 무시하던 아이들이 그날따라 조롱을 시작했다. 누군가는 냄새난다며 책상을 옮겼고 또 어떤 학생은 손으로 코를 막고 비웃었다. 수아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두었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덜 아픈 건 아니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수업이 시작되자 리처드 교수는 조별 활동을 지시했다. 주제는 무한급수와 수렴성 분석. 4인 1조로 구성된 죄는 수아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다른 3명의 학생들은 그녀와 말 한마디 섞지 않았다. 토론 중에도 그녀를 완전히 배제했고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 수아는 침묵을 지켰지만 결국 눈앞에 놓인 계산지를 조용히 구겨 찢었다. 교수는 그 순간을 정확히 보았다.
종이 찢는 소리에 교실이 잠시 멈췄고 리처드는 수아를 조용히 불렀다. 그는 그녀를 나무라지 않았지만 무언의 지적처럼 앞자리로 오게 했다. 수아는 손에 구겨진 종이를 쥔 채 앞으로 나왔고 그를 향해 시선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 그녀의 발끝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온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교수는 그녀에게 다시 계산지를 내밀었지만 수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가 앉았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이 비워지자 리처드는 학생들이 놓고 간 계산지를 정리했다. 그러다 구겨진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찢어진 선 사이로 복잡한 수식들이 보였고 그것은 눈에 익은 수학 언어였다. 그는 손으로 조심스레 종이를 펼쳤고 거기에는 빨간색 볼펜으로 적힌 해답과 주석이 남겨져 있었다. 놀랍게도 그 수식들은 완벽했으며 한눈에 봐도 계산 과정이 정밀했다. 단순히 공식만 안다고 나올 수 있는 답이 아니었다. 그건 직관과 속도, 그리고 천재성이 섞여야 가능한 풀이 방식이었다. 그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수업 내내 그에게 냉담했던 수아의 표정이 머릿속을 스쳤고 자신이 그녀에게 가졌던 선입견들이 하나씩 무너졌다. 그리고 문득 마음속 어딘가에 묻어둔 이름이 떠올랐다. 미경. 그 이름은 오랜 세월 잊으려 했던 사람이었고 지금 그의 눈앞에 앉아있던 소녀와 이상하리만치 닮아 있었다. 수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무거운 마음을 지우지 못했다. 구겨진 종이를 찢을 때 자신은 단지 분노와 모욕을 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 찢어진 조각이 교수의 손에 들려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렸다. 수아는 묻지 않았고 엄마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식탁 위의 정적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수아는 혼자 책상에 앉아 찢어진 계산지를 떠올렸다. 수학은 그녀에게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다. 가난하고 침묵 속에 자란 삶에서 수학은 그녀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교수의 시선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단순한 학문적인 놀람이 아니라 어딘가 복잡한 정서가 담긴 시선. 그것이 수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리처드는 교수실에 도착하자마자 찢어진 종이를 다시 펼쳐 책상 서랍 안에 조용히 넣었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그리고 천천히 컴퓨터를 켜 학생 명단을 열었다. 그의 손가락이 망설이며 멈춘 이름. 박수아. 그 옆에 작게 기재된 보호자 성함 박미경. 비 오는 목요일 아침 리처드 콜먼 교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이름이 있었다. 그는 전날 책상 서랍에 넣어둔 찢어진 계산지를 다시 꺼냈고 그 종이에 적힌 풀이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 복잡하고 정교한 계산들 속에는 단순한 수학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어떤 감정, 어떤 외침.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재능 있는 학생으로만 정의할 수 없었다. 컴퓨터 앞에 앉은 그는 학교 포털에 로그인해 장학금 수혜 학생 명단을 열람했다. 몇 번의 클릭 끝에 박수아라는 이름이 떴고 그 옆에는 보호자 이름 박미경이 작게 쓰여 있었다. 그 순간 화면의 글자가 흔들리는 듯 보였다. 박미경. 16년 전 그가 한국에서 단기 강의를 하던 시절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강당 뒷자리에 앉아 청소를 하던 조용한 여학생.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갈망했고 수줍지만 용기 있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그 기억을, 감정인지 실수인지 모를 그 기억을 서랍 깊숙이 묻어두고 잊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이름이 여기 있었다. 그가 매일 지나치는 교실에 앉아있는 그 조용한 소녀의 보호자란 말인가. 그의 손이 마우스를 놓고 한참을 멈췄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찢어진 종이 한 조각과 손때 묻은 학생 명단이 함께 놓여 있었다. 그는 그날 오후 도서관에서 장학금 자료를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학교 기록실 안 먼지가 쌓인 문서철을 넘기던 리처드는 2009년도 특별 장학금 신청서에 적힌 미경의 필체를 발견했다. 그 글씨는 또렷하고 단단했다. 신청서 구석에는 아이와 함께 살고 있음이라는 문구가 연필로 흐릿하게 남겨져 있었다. 그는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른 의문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혹시 그 아이가, 수아가. 그 생각이 목구멍을 조였고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묻고 싶었지만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었다. 한편 수아는 학교 뒤편에 있는 작은 편의점 앞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펼치고 있었다. 그 종이는 오래된 신문기사 일부였다. 기사 중앙에는 한 젊은 교수가 한국 대학에서 강연을 하며 혁신적 교육법을 도입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옆에는 리처드의 젊은 시절 사진이 인쇄돼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 입술을 깨물었다. 사진 속의 눈동자와 지금 교실에서 마주치는 눈동자가 일치할 리 없다고 수없이 부정했지만 머릿속 어딘가는 자꾸만 그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수아는 엄마가 외출한 틈을 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종이들 사이에 숨어있던 작은 상자 하나.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엽서, 유학생활 중 찍힌 리처드의 사진 몇 장, 그리고 영어로 적힌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 속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녀에겐 충분히 강렬했다. 미경, 너는 나에게 배움 그 이상의 의미였어. 나는 돌아가지만 널 잊지 못할 거야. 수아는 손을 떨며 편지를 덮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복잡한 수식처럼 얽히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확신은 분노보다도 슬픔보다도 공허함에 가까웠다. 그 남자는 수년간 그녀가 궁금해하던 아빠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의 존재를 기억하지도 찾지도 않았다. 그리고 지금 와서 그의 눈에는 단지 특이한 학생으로만 보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평소보다 일찍 등교해 빈 교실 창가에 앉았다. 밖에는 벚꽃이 피날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 낡은 계산지를 다시 꺼내 책상에 펼쳐놓았다. 그 계산식 위에 이제 그녀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이 수식은 숫자였지만 이 숫자들은 수아의 인생이었다. 결코 단순한 풀이가 아니었고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한 문제도 아니었다. 그건 그녀가 세상에 던지는 증명이었다. 나는 존재한다. 너는 나를 몰랐어도 나는 너를 알고 있었어. 제5장 저녁 식사 초대 4월에 끝자락 서울은 비가 내릴 듯 흐린 하늘 아래 묘한 긴장감에 잠겨 있었다. 학교 전체에는 곧 있을 학부모 간담회와 행사 준비로 분주한 공기가 감돌았고 리처드 교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한 학생에게 머물러 있었다. 수아. 그녀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시선을 피하며 모든 접촉을 피해가는 모습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깊이 숨겨진 감정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리처드는 그녀를 좀 더 알고 싶었다. 아니, 어쩌면 그녀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과 용기를 되찾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학교 행사를 명분 삼아 수아를 조용히 초대했다. 장학금 수혜자와 교직원 간담회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그 초대의 진짜 목적은 명확했다. 그는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가 정말 그 미경의 딸인지. 수아는 초대장을 받고도 한참을 망설였다.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가방에 넣었다가 꺼내기를 수차례. 결국 그녀는 행사 당일 다른 학생들과 달리 단정한 옷차림도 아닌 평소 입던 헌교복 그대로 행사장에 도착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녀를 따라갔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속에서 수아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행사장 한쪽에 앉았다. 리처드는 연단에서 인사말을 마친 후 테이블로 내려와 직접 그녀를 찾아갔다. 의외로 그녀는 차분했고 그의 눈을 잠시 마주쳤다가 이내 돌렸다. 식사 시간 동안 둘은 같은 테이블에 있었지만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그러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웠다. 그녀의 침묵은 질문보다 날카로웠고 리처드의 시선은 답보다 무거웠다. 행사 후반, 리처드는 그녀에게 조용히 자신의 연구실에 들렀다가 가도 되겠냐고 물었다. 수아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엔 단 하나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확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 그가 알기를 원하고 있었다. 연구실 안은 조용하고 정돈돼 있었다. 리처드는 조심스럽게 찻잔 2개를 꺼내며 수에게 자리에 앉으라 권했다. 수아는 방 안을 둘러보다 책장 위에 놓인 하나의 액자의 시선이 멈췄다. 그 액자 속 사진, 너무 오래되어 색이 바랜 흑백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리처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확실히 기억나는 얼굴이 있었다. 미경. 그녀의 엄마. 순간 수아의 숨이 멎었다.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던 그녀는 갑작스럽게 일어섰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리처드는 놀라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가 무심코 입에 담은 이름은 에이미였다. 그는 예전에 그녀에게 붙여준 혹은 마음속으로 불렀던 이름을 불러버린 것이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찢는 듯 공기를 갈랐다. 수아는 그대로 멈춰섰다. 등 뒤로 들려온 그 목소리는 낯설고도 익숙했다. 그녀가 결코 들어본 적 없는 이름.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의 무게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이름은 이방인이 부르는 게 아니었다. 그 이름에는 애정이 있었고 후회가 있었으며 상실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문을 열고 나갔다. 그녀의 손엔 여전히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날 밤 수아는 지하철 안에서 그 사진을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 남자.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교수도 외국인도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오랫동안 상상만 해왔던 그 사람이었다. 제6장 다시 돌아온 유령수아는 다음 날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교실에 앉은 친구들은 그녀의 부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리처드는 달랐다. 출석부를 넘기다 그녀의 이름을 보는 순간 눈길이 잠시 멈췄다. 자신이 무심코 불러버린 이름, 에이미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음을 느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실수가 아니라 묻어두었던 진실의 조각을 깨워버린 행위였다. 수업이 끝난 후 그는 행정실로 내려가 조용히 문의했다. 박수아 학생의 결석 사유가 기재된 노트를 받아본 그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정사정이라는 단 3글자만을 확인했다.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자신도 모르게 한 이름을 입에 올렸다. 박미경 씨와 연락이 가능한가요? 행정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고 이어 작은 메모를 건넸다. 그 메모에는 박미경의 연락처와 거주지가 적혀 있었다. 그날 저녁 서울 동작구의 오래된 주택가. 좁은 골목을 따라 들어간 끝에 자리한 작은 다세대 주택 앞에서 리처드는 한참을 서 있었다. 건물 외벽은 낡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3층 창문 너머로 희미한 조명이 새어나왔다. 그는 손에 땀이 베이도록 벨을 누르려다 몇 번이나 망설였고 결국 벨을 누르지도 못한 채 다시 돌아섰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창가에서 박미경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엔 놀람도 분노도 아닌 오래된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직접 학교를 찾았다. 작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늘 하던 것처럼 머리를 뒤로 묶고 왔지만 그날의 발걸음은 청소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행정실에서 리처드가 있는 교수실 위치를 물은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16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고 마치 모든 단어들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입 밖으로 나오길 거부하는 듯했다. 미경의 눈은 깊은 물처럼 고요했지만 동시에 위태로웠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지만 그녀는 변명이나 설명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우리 딸 건드리지 마세요. 그 말 속에는 16년간 숨죽이며 키워온 두려움과 보호 본능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딸에게 이름도, 혈연도, 과거도 남기지 않았다.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고 오로지 자신만으로도 아이를 지킬 수 있으리라 믿고 살아왔다. 밤마다 학교에서 몰래 일하며 딸의 등록금을 벌었고 도시락 하나를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났으며 수아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언제나 조용히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리처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질문도 항변도 하지 않았다. 단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자문하고 있었다. 왜 아무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왜 그녀는 도망치듯 사라졌는지, 왜 그는 그날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 그 결과로 앞에 선 이 두려움 많은 엄마와 교실 끝에 앉아있던 침묵의 소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죄책감인지 슬픔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문득 문틈에서 인기척이 났고 두 사람 모두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복도 저편에서 수아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은 잔뜩 움켜쥐고 있었으며 표정에는 단 한 줄기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고 이제 숨기지 않을 준비가 된 눈빛이었다. 리처드와 미경은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수아는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 짧은 순간 리처드는 깨달았다. 자신은 단지 수식과 언어로 세상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침묵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견뎌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자신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제7장.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소녀. 며칠 뒤 서울교육청 주최로 열린 전국 수학 경시대회의 결승 무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과학영재고 강당에는 수십 개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시험이 아닌 공개 문제풀이 형식으로 치러졌고 전국 5만 명의 예선을 거쳐 살아남은 단 10명의 결승 진출자가 한 명씩 무대에 오르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중 마지막 순서가 바로 박수아였다. 무대 뒤편에서 수아는 자신의 번호가 호명되기를 기다렸다. 옅은 화장도, 말쑥한 정장도 없이 낡은 교복 차림의 손끝엔 아직 도시락 김 냄새가 배어 있었다. 주최 측은 그녀가 장학생 출신이며 일반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다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다른 참가자들은 대부분 강남 학군, 사립고 또는 사설학원 경력의 엘리트 학생들이었기 때문이다. 수아는 무대 위 조명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수학은 그녀에게 무대가 아니라 피난처였고 숫자만큼은 배신하지 않는 친구였다. 수아가 무대에 오르자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누군가는 제가 수아야? 라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그녀의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아무런 인사도 없이 주어진 문제를 보았고 몇 초간 칠판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내 그녀는 분필을 들었다. 수식이 적히기 시작하자 강당은 조용해졌다. 그녀의 손끝은 거침이 없었고 답은 마치 그녀 머릿속에서 이미 완성된 듯 칠판에 그려지듯 나타났다. 시간은 단 1분 12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였고 심사위원들의 눈은 동공이 흔들릴 정도로 놀라움에 가득 찼다. 그녀는 마지막 수식을 쓰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칠판을 내려오며 자리에 앉았다. 그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었고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이 이 무명의 소녀에 주목했다. SNS에는 그녀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내렸고 누군가는 그녀가 남긴 문제풀이를 분석하여 천재라 칭했다. 영상은 단 몇 시간 만에 온라인을 뜨겁게 다궜고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소녀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러나 정작 수아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그녀는 인터넷을 보지 않았고 기사를 읽지도 않았다. 자신의 세상은 여전히 교실 구석, 엄마의 찬밥 도시락, 그리고 종이에 적힌 공식 속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복도는 그녀를 향한 시선으로 가득했다. 전에는 고개를 돌리던 아이들이 인사를 했고 어떤 교사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함께 찍자고 청했다. 그러나 수아는 그 모든 반응 속에서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수식 하나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했지만 동시에 가려왔던 과거까지도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빠르게 움직였다. 인터뷰 요청, 장학금 확대, 언론 대응, 수아를 학교의 대표, 얼굴로 내세우려 했다. 신문에는 공교육의 기적, 강남 일반고 출신 수학영재라는 제목이 붙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매일 밤 폐교 가까운 집에서 자고 어머니가 그 학교, 복도를 닦는다는 사실은 몰랐다. 모두가 그녀의 머리만 보았고 그녀의 배경은 여전히 투명한 유리창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리처드는 인터넷을 통해 그녀의 문제풀이 영상을 처음 봤다. 칠판 앞에서 망설임 없이 수식을 써 내려가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자신이 과거에 꿈꿨던 수학의 이상형 그 자체였다. 그는 감탄했지만 동시에 아팠다. 그녀가 자신에게 유전된 무언가를 이어받았다면 그것은 재능이기 이전의 고독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상에 앉아 그날 수아가 풀었던 문제를 복기하며 눈을 감았다. 분명히 그녀는 자신을 넘어서고 있었다. 며칠 후 학교 방송실 앞에서 수아는 한 기자를 마주쳤다. 그 기자는 미리 배포된 질문지를 들고 그녀에게 가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수학에서 배웠어요. 해답은 항상 과정 속에 있다고. 그 말은 전 국민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고 댓글창엔 진짜 어른 같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그날 오후 리처드는 조심스럽게 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짧고 단 한 문장.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수아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이메일을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아직 용서하지 못했지만 그 말만큼은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말에서 작은 위로를 느꼈다. 수아가 전국 대회를 휩쓴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학교는 전례 없는 주목을 받았다. 교장실에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연일 들락날락했고 언론의 취재 요청이 쇄도했다. 학교는 공교육의 희망이라며 수아를 홍보의 중심에 세우기 시작했다. 홍보 포스터, 언론 인터뷰, 후원 설명회. 수아는 점점 사람들 앞에 얼굴이 되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조용했고 교실에서는 혼자였으며 도시락은 변함없이 된장국 냄새가 났다. 이 변화 속에서 미경은 늘 그랬듯 밤늦게까지 학교를 닦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청소 중 쓰레기통에서 떨어진 문서 더미를 정리하다 우연히 오래된 자신의 파일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중에는 젊은 시절 자신이 썼던 편지와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장의 노란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영어로 적힌 문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To the man I once trusted.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건 수아가 태어나기 전 리처드에게 보냈던 편지였다. 미경은 출산 후 미국에 있는 그의 대학으로 그 사실을 전하려고 했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 원치 않게 혼자가 되었지만 아이는 온전한 사랑으로 키우겠다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아이가 나중에 그를 찾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답장을 받지 못했고 그 편지는 반환된 차의 서랍 속에 묻혀 있었다. 그 당시에 자신은 너무나도 약했고 그 봉투 하나로 세상을 믿어버렸던 게 후회스러웠다. 그날 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편지를 다시 봉투에서 꺼냈다. 편지지는 시간이 지나 누렇게 바랬고
잉크는 번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안의 문장들은 여전히 절절했다. 그녀는 잠들어 있는 수아의 방에 몰래 들어가 조용히 책상 서랍에 편지를 넣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신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리고 그날 밤 미경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놓쳤다는 사실에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 후 리처드는 평소처럼 자신의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책상 위에 놓인 인쇄물을 발견했다. 누군가 복사해 놓은 듯한 오래된 편지 한 장이었다. 그는 그것을 읽어 내려가며 손끝을 부들부들 떨었다. 편지는 분명히 미경의 것이었고 그의 아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과거 자신이 만든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무겁게 돌아왔는지를 실감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펜을 들었다. 글을 쓰지 않은 지 오래였지만 이번엔 연구 논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고백을 담아 한 편의 글을 썼다. 제목은 이름 없는 내 딸에게. 그 글은 교육 철학을 빙자한 감정의 기록이었다. 자신이 어떻게 한 사람의 가능성과 고통을 외면했는지, 그리고 그 무지와 침묵이 어떻게 한 아이를 홀로 걷게 만들었는지를 적었다. 그 글은 익명으로 온라인 교육 칼럼에 게재되었다. 하지만 그 글은 금세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으로 회자되었다. 누군가가 이건 박수아 학생 이야기 아니냐고 말하기 시작했고 댓글란에는 수아를 향한 공감과 응원의 글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작 수아는 그 글이 리처드가 쓴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녀는 기사 링크를 누르고 읽기 시작했지만 끝까지 읽지 못한 채 화면을 꺼버렸다. 감정이 너무 벅차올라 눈물이 앞을 가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날 밤 책상에 엎드린 채 편지를 꺼냈다. 미경이 몰래 넣어둔 보내지 못했던 그 편지. 그녀는 읽으면서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진심은 더할 나위 없이 고스란했다. 세상은 그녀에게 수많은 수식과 증명을 요구했지만 가장 복잡한 방정식은 사람 사이의 마음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밤하늘을 보며 진심으로 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용서와는 조금 다른 감정이었다. 하지만 분명히 처음으로 마음이 열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질문보다 답을 더 알고 싶어졌다. 왜 그는 떠났는지보다 왜 그는 돌아왔는지를. 제9장 수아의 마지막 선택 초여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6월의 첫 주, 학교로 한 통의 특별한 이메일이 도착했다. 서울의 한 재단에서 수에게 미국 명문대 수학영재 프로그램 장학생 선발 소식을 전달한 것이었다. 교환 학생이 아닌 완전 장기 유학. 전액 지원은 물론 하버드 수학과 교수진과의 일일 튜터링, 세계 유수의 청소년 컨퍼런스 참가 자격까지. 학교는 들썩였고 교장은 이를 학교 역사상 최초의 쾌거라며 프레스 릴리스를 준비했다. 하지만 정작 그 소식을 들은 수아의 얼굴엔 그 어떤 미소도 없었다. 조건은 단 하나였다. 동행, 보호자 없이 미국 현지의 위탁가정과 함께 5년간 생활하며 대학 입학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 즉, 어머니인 박미경과는 수년간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 그녀는 이메일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마지막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학생의 집중을 위해 한국 내 가족과의 연락은 제한됩니다. 마치 수아의 손끝이 문장을 따라가며 흔들렸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미경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자신이 살게 될 예정이던 미국 가정의 이름을 검색했다. 화면에는 잘 정리된 교회 주택, 넓은 정원, 세 자녀를 둔 중산층 백인 부부의 환한 사진이 보였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곳에 가면 정말 나아질까?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며칠 후 학교는 그녀의 동의를 전제로 언론에 이 사실을 보도했다. SNS에는 역시 천재는 다르다. 한국 떠나서 더 빛날 인재라는 말들이 가득했고 학생들은 수에게 유학 축하 파티를 열자며 들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고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녀는 잠을 잘 수 없었고 매일 밤 같은 꿈을 꿨다. 어느새 자신은 낯선 식탁에 앉아 있었고 그곳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도 이해해줄 사람도 없었다. 그녀의 말은 그곳에서 소음이 되었고 수식은 누구도 감동시키지 못했다. 한편 리처드는 이 소식을 교직원 회의 중 전해 들었다. 당황스러운 침묵 뒤 누군가 이제 그녀도 더 큰 세상에서 자랄 수 있겠죠 라고 말했다. 하지만 리처드는 속으로 강하게 부정했다. 그건 더 큰 세상이 아니라 더 깊은 고립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한 번도 누군가의 품에 안겨 보호받은 적이 없는 아이였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이 떠밀 듯 보내려는 이 길 끝엔 그녀가 선택하지 않은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리처드는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침착했지만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미경은 말했다. 수아는 자신이 말리지 않아도 갈 아이지만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은 결국 세상이었다고. 미경은 딸을 응원하면서도 이미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매일 이별을 준비하는 듯 밥상을 더 정갈하게 차렸고 수아의 옷을 하나씩 개켜 넣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는 집에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새벽에 나갔다.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낯선 곳으로 향했고 손엔 단 한 장의 편지만이 들려 있었다. 그 편지는 리처드 앞으로 써진 것이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써 내려갔다. 자신은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도 사랑했던 것도 아니라고. 다만 너무 오래 모른 채 살아왔기에 감정이라는 것을 갖기조차 어려웠다고. 그리고 지금도 그를 이해하려는 중이라고. 하지만 그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해준 그 짧은 문장만큼은 그 어떤 공식보다 따뜻했다고. 그래서 그는 여전히 수식 속의 문제처럼 자신에게 남아있다고. 그날 학교와 집은 수아의 부재를 동시에 알게 되었다. 리처드는 편지를 읽으며 그녀의 행방을 추적했고 미경은 딸의 옷장, 속이 비어있는 걸 보며 다리를 풀썩 꿇었다. 수아는 어디에도 없었고 전화도 꺼져 있었다. SNS에는 유학 전 조용히 떠난 듯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학교는 언론 대응에 급급했다. 그러나 진실은 단 하나였다.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답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이었다. 수아는 지금 누구도 모르는 곳에 있었다. 그곳은 서울도 미국도 아닌 어머니의 고향 제주도였다. 그녀는 바닷가 민박집의 작은 방에서 머물며 매일매일 혼자 걸었다. 숫자를 세지 않았다. 대신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말없이, 그러나 명확히 지금 처음으로 스스로를 선택하고 있었다. 제10장. 그녀가 사라진 날 서울은 수아가 사라진 날 평소처럼 붐비고 있었지만 몇몇 사람들의 세계는 멈춰 있었다. 미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에 눈을 떴으나 부엌 불이 켜져 있지 않다는 사실에 이상함을 느꼈다. 딸은 언제나 새벽부터 공부를 하거나 도시락을 싸기 위해 먼저 일어났었지만 그날 아침 방은 고요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도 가방도 없었다. 옷장도 반쯤 비어 있었고 이불은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다. 그 모든 정돈된 흔적 속에서 미경은 한 가지를 직감했다. 수아가 떠났다는 것. 부엌 식탁 위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엄마, 나 조금만 나갔다 올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설명할게. 송을 씨는 늘 그렇듯 단정했지만 줄끝이 미세하게 떨려 있었다. 미경은 손으로 그 종이를 붙잡고 주저앉았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손끝으로 딸의 이름을 반복해서 더듬었다. 그 순간 세상이 텅 빈 듯했고 공기조차 무게를 가졌다. 학교에 도착한 리처드 역시 교무실에서 이상한 정적을 느꼈다. 출석부를 확인하던 중 수아의 이름 옆에 선명한 결석 표시가 붙었다는 걸 보았고 동시에 미경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의 그녀는 떨리는 숨소리만 반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수아가 사라졌어요. 그 짧은 문장이 리처드의 가슴을 관통했다.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는 책상을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처음으로 어떤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걸 명확히 느꼈다. 그날 하루 학교는 조용한 혼란에 휩싸였다. 언론은 이미 수아의 출국설을 기사화하고 있었고 SNS에는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다. 해외 인터뷰 피하려고 도망간 거 아냐? 조용히 미국 간 거겠지.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몰랐다. 수아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만의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수아는 지금 제주도에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몇 차례 이야기해 주었던 외할아버지의 고향 마을을 찾아왔다. 작고 한적한 어촌, 오래된 돌담길,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수아는 해변 근처에 민박집 방 한 칸을 빌려 지내고 있었고 매일 새벽이면 바다를 따라 걷고 또 걸었다. 낮에는 방 안에 앉아 어머니의 편지를 반복해서 읽었고 밤이면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속삭였다. 박수아. 그 이름을 되새기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지 곱씹었다. 제주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수에겐 처음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곳에는 그녀를 평가하는 수식도, 점수도, 박수도 없었다. 그녀는 흰 종이에 아무런 숫자 없이 그저 어머니에 대한 기억, 그리고 리처드의 짧은 이메일을 떠올리며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누구의 딸이기 전에 나 자신이 되고 싶다. 그 문장이 그녀의 노트 첫 장에 쓰여 있었다. 며칠 후 리처드와 미경은 마침내 수아의 흔적을 쫓아 제주도로 향했다. 미경은 자신이 결코 찾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어머니로서의 본능은 결국 그녀를 움직였다. 리처드 역시 이 상황에서 단지 교사로 남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꼈다. 그는 이제 수아가 누군가의 학생이 아닌 자신의 피와 죄로 이어진 한 인간임을 받아들이고 싶었다. 그들이 도착한 날 마을은 조용했고 하늘은 흐렸지만 바닷바람은 따뜻했다. 민박집 아주머니는 조용히 그들을 맞이했고 수아가 아직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딸이 있는 해변으로 향했고 리처드는 몇 걸음 뒤에서 따라갔다. 그리고 그곳 끝없이 펼쳐진 바다 앞에서 작은 바위에 앉아있는 수아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것은 찢어진 편지의 조각과 아버지의 이메일을 인쇄한 종이였다. 그날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같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보다 진한 감정의 파도 속에 잠겼다. 침묵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따뜻해졌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고 미완성이었지만 진실이었다. 그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던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당신도 나처럼 나를 몰라서 두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물음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날의 바람은 마치 그 질문에 대신 대답이라도 하듯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제주 바닷가의 아침은 서울과 달랐다. 소음이 없었다. 사람들 사이에 간섭도, 빽빽한 계획표도, 성적표도 없었다. 단지 파도 소리와 간간히 들려오는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숨소리를 처음으로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고요함 뿐이었다. 그 속에서 수아는 매일 새벽 바위 위에 앉아 하늘과 바다의 색이 어떻게 다른지 관찰했고 생애 처음으로 하루를 무언가를 해내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맞이했다. 리처드와 미경은 민박집에서 하루를 보낸 후 조심스럽게 수에게 다가갈 기회를 기다렸다. 그들은 무턱대고 말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용서를 구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수아가 먼저 다가왔다. 말없이 손에 따뜻한 유자차 2잔을 들고 민박집 마당에 앉아 있었다. 리처드는 마당 끝에 놓인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고 셋 사이에는 차가운 공기 대신 묘한 정적이 흘렀다. 수아는 말을 하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렸다는 신호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렸지만 컵을 쥔 손끝에서 따뜻함이 전달되었고 그 조용한 접촉이 대화보다 더 많은 감정을 전하고 있었다. 리처드는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수아의 영상들을 보고 느낀 감정들, 자신이 미경과 나누지 못했던 말들, 그리고 수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적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노트를 수아 앞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곧장 읽지 않았고 그저 그것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 받아들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종이를 넘기기 시작했다. 노트에는 긴 사과도 복잡한 변명도 없었다. 대신 솔직한 두려움과 무지함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녀의 가슴을 두드렸다. 나는 너를 몰랐다. 그래서 너를 두려워했고 외면했다. 하지만 이제는 네 앞에서 나 자신도 두렵다. 네가 내 딸이든 아니든 나는 너를 사랑하려고 한다. 그 문장들은 수식처럼 정밀하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았지만 그만큼 더 진실됐다. 수아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다. 거기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지금 배우는 중이다. 너를 그리고 나를. 그녀는 오래도록 그 페이지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날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도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다. 단지 누군가 자신을 끝까지 기다려 주었다는 사실이 주는 완만한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바닷가 작은 식당에 들어갔다.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함께 밥을 먹는 그 순간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었다. 수아는 종종 어머니를 바라봤고 리처드는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물컵이 내려앉는 소리, 그리고 밥알 하나하나를 음미하는 그 고요한 시간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수아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여전히 복잡하고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괜찮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완벽한 용서나 정리는 필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제 그 감정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창문 너머 제주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나의 이야기를 다시 써볼 수 있어.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수식도 채점도 없는 그녀만의 문장으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12장 마지막 수업 서울로 돌아온 후의 수아는 전과 달랐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했고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와 눈빛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예전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듯 고개를 숙이고 교실 맨 뒤에 앉아있던 그녀는 이제는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선택했고 질문이 오면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자신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자신이 자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돌아오자 학교는 다시 분주해졌지만 수아는 더 이상 앞에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유학 제안을 거절했다. 미국 명문대의 장학생 선발도, 위탁가정의 초청도 모두 감사하지만 사양한다고 조용히 이메일을 보냈다. 그 소식은 교육계에 충격처럼 퍼졌고 언론은 천재의 뜻밖의 결정이라며 사연을 파헤치려 했지만 수아는 단 한마디도 해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리처드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이름은 소리 없는 교실.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지만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학습 프로그램으로 수업은 방과 후 작은 공립 도서관의 빈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미경은 그 공간의 청소를 도맡았고 리처드는 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봉사자를 연결했다. 그리고 수아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직접 가르쳤다. 칠판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된 것이었다.
아이들은 처음엔 그녀를 어려워했지만 곧 그녀의 따뜻한 설명과 조용한 미소에 마음을 열었다. 수학을 어렵게만 느끼던 한 소녀는 수아의 수업을 들으며 수식이 그림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수아는 오래도록 웃었고 그 웃음은 리처드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는 그날 밤 미경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는 나보다 훨씬 좋은 선생이에요. 그 말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늦은 차를 마셨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마음이 이제는 그들 사이에도 있었다. 어느 봄날 수아는 자신이 가르치던 아이들 앞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나눠주었다. 그 종이에는 복잡한 수식이 아니라 아주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어떤 문제에도 해답은 있어요. 단지 모든 해답이 숫자는 아닐 뿐이에요.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수아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동안 풀어왔던 인생의 문제들이 단지 수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답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천재라는 말로만 불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선생님이라 불렀고 그녀는 그 호칭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시험지 위의 점수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낸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리처드는 어느 날 교실, 문틈 사이로 수아가 아이들에게 문제를 설명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는 더 이상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기꺼이 조연으로 남아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다. 미경은 딸의 수업이 끝난 날이면 조용히 도시락을 싸서 들고 왔고 두 사람은 학교 옥상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그 옥상에서 바라보는 서울은 여전히 복잡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그리고 조용히 흘렀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경은 자신이 딸을 혼자 키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수아는 누구보다 강했고 누구보다 단단했다. 마지막 장면은 평범한 공립초등학교의 작은 교실이었다. 칠판에는 소리 없는 교실, 수학 첫 수업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수아는 아이들 앞에서 조용히 분필을 들고 첫 번째 수식을 적었다. 그 수식 아래에는 한 줄의 문장이 덧붙여졌다. 이 문제는 숫자로 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풉니다. 아이들은 웃었고 수아도 웃었다. 그리고 그 교실 안에는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그녀에게 건넸던 따뜻한 문장 하나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는 변할 수 있고 누군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때때로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다.